자, 내일 새벽입니다. 5일 머니 더비. 그 맞죠? 그렇죠. 그렇지. 이 아부다비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명문 클럽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근데 유럽 대항전이 필요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카타르 자본이 들어와서 역시 강력한 힘을 뿜어내고 있는데 역시 유럽 대항전이 필요한 파리 생제르맹. 5일먼이지만 양국가 간의 어떤 자존심 대결이라고 그래. 많이들 얘기하죠. 맞아요. 언뜻 봤을 때는 최근에 포체티노 감독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좋은 쪽에 가깝지 않나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파리 생제르맹 팬분들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맨시티는 뚜렷한 약점이 마무리 하나 딱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거든. 왜냐면 이 팀은 사실 물샐 팀이 없는 스쿼드니까 비교적. 근데 파리는 비교적 뚜렷한 약점이 꽤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 프리뷰는 서로의 어떤 약점을 분석하는 것보다 약점? 강점? 파리의 약점을 보고 어. 여기에 맨시티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아하. 이 구도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메시는 핏이 거의 돌아온 것 같던데. 네, 4-3-3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왼쪽 풀백에 요즘에 누누 멘데스, 여기 누누는 그래도 잘합니다. 근데 여기 누누는 잘하는데 수비는 그렇게 좀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누누가 좀 많아요. 누누 타바레스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누누 고메스. 누누 고메즈도 있고. 네. 누누 멘데스 네. 여기도 있고. 역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니감누죠. 니감누 굿? 니감누 좋아. 아주 좋죠. 입에 착착부터. 네. 사람들 그러더라. 최고의 가성비나 너 니감누. 네. 니감누. 근데 이 누누 멘데스는 아직 그 수비가 좀 불안해서 이 지난 리그 경기 때는 디알로를 다시 왼쪽 풀백에 썼고 분명 무리한 기용은 아닙니다. 네. 디알로를 좀 안정감 있게 쓰는 게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고 미드필드의 게이에 파레데스 에레라가 지난번 몽펠리에전에서 활약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조합을 그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왜냐면 뭐 이번에 영입한 바이나둔가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했을 때 나오면 사라지거든요. 네. 주사위를 영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영. 네, 0. 2 이상? 잘 보면 주사위가 3 이상 안 떴어요. 파리 네. 갔을 때부터는. 그래서 주사위 하나를 놓고 온 거네 그러면. 하나를 놓고 왔어요, 진짜. 두 개 중에 둘 다 놓고 왔어. 맞아요. 원래 있었던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두 개 있던 거 하나 잃어버린 다음에 한 개만 갖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경기 전에 자기가 그냥 주사위 개수 그리고 그냥 그래, 오는 거죠. 1 아니면 2입니다. 보니까 게이에를 좀 포체티노 감독이 본인의 어떤 플랜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게이랑 에레라가 또 최근 들어서 폼이 좋아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 맨시티는 이제 사실 라인업 예상이 좀 어려운 게 주말에 또 리버풀전이 있어요. 그렇지. 네. 배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상한 라인업보다 좀 더 큰 폭의 큰 폭의 로테이션이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뭐 백업들이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고 1.5군 1.5군으로 양 경기를 좀 나눠서 적당하게 분배해서. 네, 적당히 분배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잘 티 안 나요? 맨시티 스톤스윙 좋잖아요. 그러니까 맨시티 팬분들은 그 안에서의 디테일을 당연히 보시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스쿼드의 어떤 그 선수 간의 갭 차이가 가장 덜한 팀 중에 하나가 맨시티인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베스트급 풀백들은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칸셀로와 워커 그리고 이제 포든이 나오느냐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오느냐는 뭐 로테이션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겠지만 뭐 어쨌든 왼쪽 라인이 이따 말씀드릴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 수비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네. 칸셀로와 그릴리시는 걱정이 없고 나머지 한 자리를 포든이 선이냐 베르나르도 실바가 선이한데 일단 베르나르도 실바를 예상해봤습니다. 그게 조금 더 베스트일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뭐 데브라이너 역시도 정말 필수 불가결 자원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이고 페란 토레스 톱과 제주스의 이 윙포워드 기용을 예상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제주스가 톱으로 가고 마레즈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맨시티의 라인업은 크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다. 나 맨시티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 어느 경기에 어떤 식으로 좀 분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맨시티 라인업이 가장 예상하기 좀 힘든 것 같고 자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최근 경기력을 볼 텐데 뭐 제가 본 것도 있고 파리쿵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파리의 약점이 어딘지 좀 들춰보겠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약점을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불의전의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아쉬운 성적이었죠. 네. 이후의 결과들만 보면 리옹전 2대1 승리였는데 이날 그 메시가 교체 아웃됐다가 그렇지. 포체티노의 악수를 거부했던 그 사건이 있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부상 쪽 얘기가 있었고 무릎 쪽이 안 좋았다 했었죠. 뭐 서로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어쨌든 보여진 어떤 그림에 대한 것은 이게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좀 줬으니까 그 이후에 뭐 잘 마무리했겠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당연히 이슈가 돼요. 스타이기 때문에. 근데
축구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다. 흔히 네. 있는 일이긴 해요.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메시스 어웨이 원정에서 하키미 선수의 라스트 미닛 골로 2대1 승리. 이때도 경기력은 안 좋았고 몽펠레전은 뭐 2대0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지만 이 경기에서도 짚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리옹전은 어떤 경기였냐면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디마리아 동시에 가동된 첫 경기였어요. 아, 네은메디. 네, 선발로 이 네. 4명이 모두 가동됐습니다. 근데 전반에 4-2-3-1을 썼는데 매우 별로였고 후반전에는 4-2-2-2로 바꾸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카르디가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일단 포체티노의 이 이른바 네은메디 라인 가동은 지금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잘 못 찾고 있다 제대로. 네, 음바페하고 메시, 뭐 네이마르 다 동선이 겹치는 모습이 있었고 특히 메시에게 프리롤 역할을 부여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동료들하고 동선이 매우 겹쳤어요. 아직 이 라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일단 리그왕에서 이 조합이 먼저 시행착오를 좀 겪어본 다음에 특히 메시 선수도 아직 팀에 적응된 게 아니니까 시행착오를 리그왕 위주로 좀 겪어본 다음에 챔스에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래도 메시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의 위험 부담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에서는 좋지 않았고 결국 이제 올 시즌 파리에게 쭉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공격진영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중원에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 중원이 요즘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이와 에레라 뭐 그리고 여기에 파레데스까지 베라티가 요즘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볼 때마다 맨날 부상이야. 베라티는 이렇게 되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선수지만 좋은 자원이라고 팀에서 분류하기가 어려운 게 어렵죠. 써야 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순간마다 없는 경우가 우리가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 지난 시즌 토너먼트도 그래. 그러면 애매한 거야. 이런 선수가 얄궂어요. 감독 입장에서는 베라티를 당연히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잘 없어. 그러면 그렇다고 얘를 배제하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애매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라티의 어떤 공백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파레데스, 게이의 에레라가 지금 중원에서는 컨디션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결국 이 공격진들이 내려오지 않고 전방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미드필드들 커버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최근 폼이 좋은 3명에서 딱 한 명만 빠지더라도 결함이 바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사위 놓고 온 바이나둠 같은 선수들이 갑자기 여기에 딱 서면은 중원에 한 자리 공백이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쁘게 뛰어야 될 중앙 미드필드 쪽에서 큰 결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중원의 부담도 커지고 베스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다. 여기에 베라티의 공백이 좀 아쉽게 작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형태의 뭐 파리 생제르맹을 맨체스터 시티랑 이제 이렇게 결합을 시켜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나요? 사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때부터 되게 강한 프레스를 하고 공격진에 대해서는 약간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맡기는 스타일이야.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음바페라는 공격수 때문에 상대 라인을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타입인데 그렇다고 맨시티가 내려앉을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러면 포체티노가 세게 프레스를 걸 것인가? 왜냐하면 실제로 토트넘을 감독으로 했을 때 맨시티를 상대로 프레스를 건 적이 있었으니까 사실 맨시티 상대로 좋은 기억이 많죠. 꽤 있단 말이야. 네. 아니면 내려앉아 있다가 음바페의 어떤 이 종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카운터를 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이거는 보나요? 맨시티 입장에서도 그 고민을 해보면 해요. 내려서서 파리가 가지고 있는 뒷공간에 대한 약점을 뚫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압박으로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동안 보여준 포체티노의 지금 경기 운영은 일단 압박일 것 같거든요. 포체티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조금 더 프레스를 세게 걸 것이다. 그럼 프레스를 거는 팀 상대로 맨체스터 시티가 우리가 그 첼시 경기 때도 압박을 세게 걸었을 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물론 첼시 압박이 그만큼 세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중앙 지역에서의 어떤 그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오히려 맨시티가 더 프레스를 세게 걸면서 첼시가 좋은 경기를 못했잖아. 약간 첼시전을 통해서 이 파리전에 대한 저는 힌트를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이를 되게 중심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공격진 딱 봤는데 아직 합이 좀 별로야. 근데 솔직히 첼시도 뭐 루카쿠 좋아요. 근데 이선 폼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 경기에서는 그냥 3-5-1을 써버렸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면을 종합해 봤을 때 공격진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그 첼시 경기 리뷰했을 때 포인트 중에 하나로 짚었던 게 제주스나 공격진의 이 수비 가담이 되게 좋았고 바로 역압박하는 이 스탠스 자체가 잘 먹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비슷하게 접근을 한다고 치면은 결국 이 경기도 중원 대 중원에서 싸움이 갈릴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근데 난 중앙 싸움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에 펩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네이마르 음바페의 개인적인 역량을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막아내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쪽으로 아예 공을 못 가게 하든지. 그럼 중원 싸움에서 최대한 차단한 다음에 만약에 음바페가 카운터를 치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것인가? 워커가 위치가 중요할 거 아니야. 음바페는 그렇죠. 왼쪽 위주로 움직이는 스타일의 선수니까. 토비어도 왼쪽으로 빠지니까. 네. 그럼 거기에 워커를 뭐 전담 마크 붙이고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펩이. 그냥 저는 근데 역압박을 뭐 어느 정도 시도는 하겠지만 첼시전보다 조금 덜 할 것 같긴 하고. 근데 저는 그냥 워커 좀 믿고 맡기지 않을까요? 아 그냥 좀 일단 속도로 제어하고 너가 1대1 할 필요 없다. 지연만 해라. 네, 거기서 지연시키고. 지연하면 어쨌든 맨시티가 수비가 좋고 중원이 탄탄하니까 여기서 수비가 담되는 그 시간까지만 벌어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이게 직전 경기 임팩트가 세요. 이거 첼시전에 워낙에 강력하게 이 경기력 자체를 되게 퍼펙트하게 보여줬잖아. 득점이 좀 덜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랑 언뜻 생각했을 때 파리가 저 정도의 그 좀 무게감 있는 전체적인 스쿼드를 잘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대등한 경기 아니면 더 전력이 강해 보이는 팀을 상대로 웅크리 앉았다 카운터를 쳐서 재미를 본 경우가 또 파리 생제르맹 많이 있으니까.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워커를 좀 수비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음바페가 어떤 뒷공간 네. 침투할 때 좀 밸런스를 잡아주는 형태 운용이 좀 될 것 같고 저도 예상하는 거는 중원은 맨시티가 잡고 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파리전을 앞두고 첼시전에서 저도 그 힌트를 얻은 건 맨시티한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리의 중원을 좀 압도하는 형태로 오히려 맨시티가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원 대 중원 싸움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우위를 가져간다고 봤을 때 맨시티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음바페와 네이마르의 개인 역량인데 그쵸. 거꾸로 사실 맨시티는 전방위적인 공격력에 대해서는 결정력이나 전문 공격수가 지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니까. 없죠. 그러면 파리 수비 상태를 봐야 되는데 파리 수비 상태는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수비 상태는 계속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결국. 수비 전술적인 부분. 네. 수비가 백포가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많이 좁혀지는 형태의 포체티노 감독의 네. 스타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안쪽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측면 쪽에 쉽게 열리는 느낌이 좀 많습니다. 이게 백포는 안쪽으로 좁혀지는데 공격진은 그럼 윙어들이 좀 내려와서 측면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윙어들이 네이마르, 음바페, 디마리아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디마리아가 수비 가담을 물론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무게가 공격 쪽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백포는 중앙으로 좁히고 중앙 미드필드는 공격진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팀 수비가 폭이 너무 좁혀져 있으니까 측면 쪽에서 쉽게 오버래핑이나 연계를 허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쪽으로 생각해봤을 때 맨시티는 잭 그릴리시나 만약에 제수가 오른쪽에 나온다면 그쪽을 공략을 할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막는지가 중요하네. 파리 생제르맹은. 저는 좀 과하게 보면 이런 그림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중원 싸잡아 먹히고 네. 이 중원 그러니까 미드필드 2, 3선이랑 1선이랑 간격 개벌어지고 파리가 왜냐면 어쨌든 수비 가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파리보다는 맨시티 쪽이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그렇지. 많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저 앞선에 있는 포워드들이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고 이런 스타일로 경기를 만들어가지 않는 편이니까. 아니 뭐 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만약 맨시티 비기잖아요. 땡큐예요. 파리 원정 가서 비기면 뭐 나쁘지 않아지. 원정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냥 펩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모든 경기를 이기고 싶어하는 이기려고 하지. 감독이니까. 무조건 이기려고 할 게다가 텐데. 파리가 첫 경기를 어쨌든 비겼잖아요. 그렇지. 그걸 좀 전략적으로 맨시티 접근할 수도 있겠네. 파리는 근데 만약에 초반 두 경기에서 2무가 가면 이거는 좋은 스타트는 아니야. 거기에다가 물론 맨시티라는 상대지만 본인들은 홈에서 열렸는데 이걸 또 비기고 간다? 네. 이러면은 부담되죠. 그림은 내가 보기엔 6대4 이상의 경기의 지배나 점유는 맨시티 쪽인데 결국엔 네이마르 음바페야. 그거 어떻게 막느냐. 그 네이마르 음바페 폼이 안 좋아요. 네이마르도 별로다? 둘 다 별로예요. 그 직전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좀 괜찮아지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네이마르가 전체적으로 지금 좀 약간 터치가 좀 튀고 판단 미스가 있고 볼을 좀 끄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마르의 경우에는 원터치를 가져가야 될 때는 오히려 볼을 끌고 있고 정작 본인이 좀 드리블해야 될 때는 괜히 원터치를 가져갔다가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네이마르의 경기력은 냉정히 말해서 몸이 좀 안 올라온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네. 왜냐면 맨시티는 지금 이거거든. 네, 맨시티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아니 지금 그렇죠. 첼시 잡고 분위기 지금 그래. 완전 최고란 말이야. 여기에 더해서 음바페도 이카르디가 좀 최전방에서 받아주고 연결해주면 좀 살아나는데 그냥 음바페만 최전방에 있으면 주위 동료들하고 좀 동선이 겹치거나 사이드로 빠져도 뭔가 분산시켜주는 움직임이 덜하기 때문에 음바페가 좀 고립되는 등의 양상이 있거든요.
벌써 지금 4경기째 무득점이에요. 음바페 결정력도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 느낌도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이 오히려 지난 시즌에 그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만났을 때보다 공격진의 폼은 조금 내려와 있는 단계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내려서서 역습을 들고 가려면 공격진의 폼이 중요한데 그 공격진의 폼은 좀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그렇다고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경기 비겼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압박 위주로 좀 파리가 달려들 가능성이 클 텐데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예, 그러기에는 중원의 어떤 문제, 밸런스의 문제가 파리에게는 많이 도드라지고 있는 거죠. 맨시티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 공격진이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폼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후방 자원들이 이들을 좀 묶을 수 있는 확실한 개개인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진첸코가 그때 그 토너먼트에서 보여줬던 협력 수비가 그랬던 것처럼 괜찮았지. 예, 백4 라인에서의 확실한 어떤 수비력, 개개인에게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 측면 쪽 찬스 메이킹에 집중하면 되게 유리한 경기입니다. 왜냐면 이 측면 쪽 찬스 메이킹이 나왔을 때 파리의 폭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 넓어져 있는 측면 공간을 맨시티가 활용할수록 되게 유리한 거죠. 네. 그리고 중원에서 밀리지 않는 구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기동력 좋은 선수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실바가 리버풀전 데뷔한다고 하면 적어도 데브라이너나 로드리 내지는 페르난디노 쪽에서 좀 더 좋은 활동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동력. 예, 그게 나와야 중원을 잡고 가면서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약점이라 볼 수 있는 중원을 오히려 제압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맨시티한테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우위라고 보나요? 맨시티요. 저도 맨시티. 나도 이렇게 봤을 때 맨시티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이거는 그게 있어. 포체티노에 대한 약간 불신. 예.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쨌든 빅매치입니다. 네. 내일 새벽 4시기 때문에 좀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